한 여군의 훈련 과정을 보여주면서 시작이 됩니다. 여기는 북한처럼 보이고요. 이방희라는 한 군인이 엄청나게 고강도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풀숲에서 암습을 가기도 하고요. 일대 다수로 적들과 싸우기도 해보고요. 그리고 총기 분해랑 총기 조립을 누가 먼저 하냐 내기도 하면서 수많은 남자들 사이에서도 절대 꿀리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마어마한 사격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썼다고 하면 무조건 백발백중으로 목이나 가슴이나 머리나 정확하게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쏘아줄 수 있고요. 심지어 권총 한 자루를 자기의 동료들 사이사이에 있는 병에다가 걸어가면서 모두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월등합니다. 이것을 박무영이 지켜보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방희는 자신의 가족 사진을 불태우고요. 그리고 자신의 나무로 만들어진 군번줄을 박무영한테 전달을 해줍니다. 그리고 남한으로 침투를 하게 되죠. 그때가 1992년이었습니다. 이방인은 저격수로서 북한에서 내려온 지령들을 훌륭하게 수행해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한에 있는 대한민국의 정보원들에게도 존재가 너무나도 크게 드러나자 어느 순간부터 이방희는 자신을 지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방희를 쫓고 있던 국내 요원 유중원과 이장길은 한 첩보를 듣고 대형 선박으로 수많은 요원들을 이끌고 들이닥치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이방희의 작품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아마 그 정보원으로 보이는 시체 하나가 가슴에 굿바이라는 페인트 칠을 한 채 이미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있었는데요. 유중원과 이장길은 굿바이가 무슨 의미일까? 다음날이 돼서 한 카페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둘은 꽤나 각별한 사이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 요원 두 사람으로서 사용 간의 큰 신뢰를 기반으로 친구처럼 지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서로 이야기를 하죠. 벌써 6개월이 지났어. 굿바이가 무슨 의미일까? 그렇게 물어보는 순간 갑자기 이방희가 등장을 하더니 웨이터로 꾸미고 나와가지고 유중원과 이장길을 총으로 팍 쏴댑니다. 쾅쾅쾅 하면서요. 그 총을 맞은 이장길 곧바로 죽어버리고요. 그리고 유중원도 똑같이 총으로 즉사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꿈에서 깨게 되죠. 지금은 1998년 이방희가 훈련을 받은 지 6년이 지난 후입니다. 유중원이 꿈을 꿨던 것이고요. 그만큼 이방희라는 존재가 남한에서도 꽤나 무서운 존재로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 군인 저격수로서 큰 위협이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유중원에게는 정말 사랑하는 한 연인이 있습니다. 이명현이라고 어항 속에 물고기들을 관리하고 판매해주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요. 자기 가게를 내서 수많은 어항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유중원은 이런 이명현과 사랑하는 사이고요. 다음 달에 결혼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매일 밤마다 정말 진하게 사랑을 나누고 있고요. 다음날 이장길은 하나의 첩보를 듣습니다. 자기가 비밀리에 감춰져 있는 무기 밀매 조직의 수장이다. 근데 내가 지금 위협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좀 보호해달라. 우리 내일 대형마트 한복판에서 보자. 사람들 속에 숨으면은 내가 좀 너를 만날 수 있겠지. 그래서 이장길과 파트너인 유중원은 함께 그 마트에서 접선을 하기 위해서 찾아가게 되는데요. 근데 이 무기 밀매업자가 딱 만나려고 하자마자 뒤에 있던 어떤 묘령의 여인을 보더니 막 뛰어서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이장길하고 유중원은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본인들도 엄청 쫓아가기 시작을 해요. 마트에서 벗어나서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서 아파트 옥상까지 올라갔다가 또 아파트 옥상에서 내려왔다가 골목 사이사이로 들어간 다음에 겨우겨우 왜 그래? 왜 그런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그 무기밀매업자가 걔가 날 봤어. 우리가 들통난 게 분명해.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야? 유중원은 일단 진정하고 있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뒤에서 쾅 하고 총소리가 나더니 그 무기밀매업자가 팍팍팍 가슴에 피를 튀기면서 막 죽어요. 유중원은 뭔가고 딱 봤는데 그냥 사람이 싹 스쳐 지나가는 모습만 보이고 누가 저격으로 쐈다. 지금 깜짝 놀라서 유중원 총 들고 사주 경계를 하는데 결국 그 저격수를 놓칩니다. 그리고 본부로 복귀를 해서 유중원과 이장길은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죠. 이거 100% 접선 장소가 들킨 거다. 만약에 그 무기 밀매업자를 미리 죽이려고 했었더라면 접선 장소로 가기 전에 그 밀매업자를 죽였을 것이다. 근데 접선 장소에서 만나가지고 접선 장소에서 도망갔다는 거야. 이거는 내부에서 정보가 조금씩 유출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의심이 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유중원과 이장길은 그 시신을 한번 부검을 해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정확하게 딱 두 발로 직사하는 부위를 탁탁 맞췄다. 이 정도 실력이면 이방희밖에 없다.
이방희가 다시 등장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 북한에서는 강경파의 단체가 수많은 군인들을 대동을 하고 어마무시한 작전을 펼칠 것처럼 서로 대열을 한 채 비장한 얼굴들을 하고 있습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조국 통일 만세를 외치면서 현재 남침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낌새가 보입니다. 일단 무기 밀매 업자가 지금 죽었지 않습니까? 무기 밀매 업자의 그 아지트를 찾아가서 좀 캐낼 만한 정보가 없는지 수많은 요원들을 대동을 하고 유중원과 이장길은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무기 밀매 업자는 생각보다 용이 주도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밝히기 전까지 유중원과 이장길은 이 무기밀매 업체의 존재 자체도 모르고 있었고요. 굉장히 용의주도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증거도 남기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장길은 뭔가 의심스러워요. 왜냐면 이거 무조건 이방희의 솜씨인데 이방희는 지금 1년 넘게 몸을 사리고 있었다. 근데 이제 와서 고작 무기밀매 업자를 살해를 했다? 뭔가 시시해. 분명 뒤에 뭔가가 더 있는데 아직 증거가 전혀 나오지 않네?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이방희가 그 무기밀매 업자한테 뭘 부탁했다. 근데 그 물건을 아직 확보를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자기의 존재가 들통이 날까봐 그 무기밀매 업자를 죽인 것 같다. 굉장히 정답에 가깝게 추측을 하게 됩니다. 지금 유중원과 이장길은 다시 나타난 이방희 때문에 굉장히 고심이 많아요. 그리고 퇴근을 하고 나서 한 약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대상은 예비 신부인 바로 이명현이었죠. 이명현이 찾아와서 유중원과 이장길 사이에서 서로 막 팔짱을 끼면서 우리 같이 연극 보러 가요. 같이 연극도 같이 보러 갑니다. 셋이서 사이가 되게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같이 밥도 먹고요. 셋이서 좋은 시간도 보냅니다. 이장길이 슬쩍 유중원한테 물어보죠. 야, 비밀 요원인 거 언제 말할 거냐? 안 말하려고. 날 혼자로 좋게 해. 야, 까마득히 모르고 있다가 너 갑자기 죽으면 그럼 뭐야 어쩔 건데. 어차피 방법은 없어. 명현씨 못 믿어? 감상은 금물이다. 야, 이방희랑 내가 총구를 겨누고 있어. 그럼 유중원 너는 날 살릴 거야? 이방희를 쫓을 거야? 유중원이 말을 하죠. 이방희를 쫓아야지. 아니 나는 널 살릴 거야. 기회는 쉽게 오지 않아. 목숨을 나눌 만한 친구도 많지 않지. 지금도 안 늦었어. 억울하면 니도 이방희 골라. 이렇게 이장길은 굉장히 냉철하고 똑똑하고 친구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의리 있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에 반해 유중원은 보다 냉철하고 좀 냉정한 쪽의 사람으로 보여지죠. 그렇게 식사를 마친 세 명은 이제 각자 집으로 잘 떠나고요. 그 와중에 참지 못한 유중원 바로 이명현과 진하게 스킨십도 나눕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자 드디어 이장길은 어마무시한 자료를 찾아내게 되는데요. 그 무기밀매 업자가 지난달에 입출금 내역 중에 국가수에 있는 한 박사에게 5천만 원을 입금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정황상 전혀 연줄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상하다 이거야. 이 박사는 개발연구원이었어요. 바로 이장길과 유중원은 이 개발연구원을 찾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하고 있던 찰나 이 유중원과 이장길이 도착하기 5분 전에 그 개발연구원은 그 사람들이 오니까 너가 이리로 와라 라는 연락을 전화로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쪽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가고 있었는데 어떤 미모의 여자가 또박또박 걸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냥 살짝만 지나쳤어요. 탁 하고. 그런데 지나가자마자 10초도 안 돼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던 그 연구원이 벅 하고 쓰러집니다. 알고 봤더니 그 여자가 아주 가느다란 실을 여기 직사를 할 수 있는 목의 어떠한 부위에 정말 찰나의 순간에 찔러 넣어서 연구원은 바로 직사를 했고 결국 유중원과 이장길이 원하는 그 어떠한 정보도 그 연구원으로부터 얻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연구원이 어떤 것을 연구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연구실을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얘가 원래 연구를 하고 있었던 건 CTX라고 액체폭탄이에요. 근데 엄청나게 위협적인 부분이 무색 무취의 그 어떠한 측정 장비에도 측정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이거를 대한민국에서 연구를 하고 있었고 거의 상용 단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유중원과 이장길은 딱 느껴지죠. 지금 북한군에서 이 CTX를 탈취하려고 한다. 그런데 일단 연구원에서 얘기를 한 거 들어보니까 지금 당장 탈취된 CTX는 없다. 2중, 3중으로 경비를 하고 보안을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에 우린 탈취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국방부에서 있는 시연회 같은 게 있어서
내일 모레 얘네를 운반을 하긴 한다. 이거다. 유중원과 이장길은 정확하게 캐치를 해버립니다. 얘네 지금 연구하고 있는 도중에는 보안이 내게 철저하니까 이때 탈취를 하지는 못할 거다. 그렇다면 이동 중에 훔치려고 하겠구나. 그때를 노리자. 근데 그게 내일 모레래. 우리 길이 급하다. 오케이. 군부대를 동원을 해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경호를 하면서 이송을 하는 중입니다. CTX를 그 호송하는 차량 그 바로 뒤편에는 군 병력들도 수십 명이 이제 함께 타고 있는 이 두돈반 트럭도 가고 있고요. 유중원과 이장길은 헬기로 지켜보면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 와중에 어떤 터널을 싹 지나고 나니까 무장된 병력 열 몇 명이 갑자기 내 앞을 가로막는 거예요. 액체 폭탄을 수송하고 있었던 그 책임자가 야 뭐야 왜 막고 있어 무슨 일이야 소룡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대위 계급을 달고 있던 군인이 와가지고 우리 잠시 신문 읽겠습니다. 지금 뭐 CTX 탈취됐다 뭐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차량 하나하나를 다 검문하고 있다. 그 말 듣고 있는 소룡은 어이가 없지. 야 우리 탈취된 적 없는데? 우리 되게 잘 가고 있잖아.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야 꺼져 막 이런 식으로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대위가 자꾸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짜증나고 화가 나. 차에서 내려가지고 야 팔로 찹니다. 네가 뭔데 지금 이래라 저래라야. 야 소속이 어디야? 소속이 어디냐? 머리를 막 붙잡으면서 물어봅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칼을 싹 들어서 소령 배때제에다가 칼을 팍팍팍 찔러 넣습니다. 그리고 바로 검문을 하고 있던 군인들이 그 CTX 호송 차량을 공격을 막 엄청 하기 시작을 해요. 총기를 난사를 하고 그 호송 차량을 호위를 하고 있었던 그 군인들도 나와서 저항을 엄청 하는데 상대가 안 됩니다. 이미 북한군이 여기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북한군의 수장은 지금 현재 박무영입니다. 이 박무영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방금 터널을 지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헬기가 끝까지 이 수송 트럭을 쫓지는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뭐야 교신이 안 되네. 야 응답해 라고 유중원이 계속 무전을 치는데 응답이 없잖아. 야 뭔가 이상하다. 야 장기라 내리자. 바로 내려서 호송 차량까지 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발 늦었네. 이미 그 CTX는 탈취된 상태야.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갑자기 옆에서 띠띠띠띠 소리가 들리길래 뭐지 하고 봤더니 야 폭탄이야 도망가 이래가지고 유중원과 이장길은 뭐 어떠한 증거나 남아있는 단서 같은 것들을 모두 다 날리게 되고요. 목숨만 겨우 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되죠. 지금 CTX 10개를 북한군이 탈취를 했다. 원래 이방희가 무기밀매업자를 통해서 CTX를 구하려고 했는데 무기밀매업자는 CTX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거에 대해서 연관이 있는 연구원한테 돈을 줘가면서 CTX를 구하려고 했다. 근데 이 보안 때문에 못 구한다고 얘기를 하자 그렇다면은 호송 정보를 알려달라 해서 호송 정보를 취득을 해서 그거에 맞춰서 북한군이 이제 CTX를 탈취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그 명확한 인과관계를 알게 되고 이것을 많은 고위 관계자들한테 브리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정보가 혹시라도 미리 밝혀질까봐 이방인은 자신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죽여왔던 거고요. 근데 우리 윗선들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과 남한은 사이가 좀 좋으려고 평화 모드에 들어갔거든. 근데 왜 갑자기 남한에 있는 액체 폭탄을 탈취를 해가지고 그 평화를 굳이 깨려고 할까? 지금 북한군의 고위 관계자들과는 연관이 없는 것 같아. 최고위 간부들하고는 연관이 없는 거 아닐까? 각자 노선이 다르구나 라는 것을 의심을 하게 됩니다. 북한군이 남한의 해악을 끼칠 이유가 명분이 없습니다. 명분이. 유중원은 이 탈취된 CTX가 뭔지 제대로 알기 위해서 연구소에 찾아갑니다. 연구소에선 이런 얘기를 하죠. CTX가 폭발을 하기 위해서는 열과 빛이 필요하다. 그 특수한 빛을 쬐은 다음에 거기에 열이 가해지면은 폭탄의 중간에 동그란 색깔 그 공 같은 게 빨간색으로 붉게 타오르면 굉장한 폭발을 일으킨다. 그래서 CTX 10개라면 그 웬만한 위성도시 하나쯤은 다 날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죠. 근데 너무 무서운 거는 탐지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검문을 빡세게 한다고 한들 그냥 물병에다가 담아갈 수도 있는 거고 뭐 비닐 봉다리에다가 씌워서 가져간다고 한들 아무도 의심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연구원은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이 와중에 지금 현재 유중원은 회사에서는 새로 나타난 이방희와 CTX 박무영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회사 밖에서는 다음 달 결혼이고 하니까 생각할 게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와중에 이명현은 그냥 수시로 우리 유중원의 집에 그냥 비밀번호 치고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둘의 사이는 굉장히 끈끈한 것처럼 보이고요. 유중원은 지금 언제 어디서든 이방희가 자기를 노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이명현인데도 불구하고 막 누가 문 열고 들어오려고 한다라는 발소리만 들려도 이제 기습을 하기 위해 막 준비를 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날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장길과 유중헌은 계속 이야기를 하죠. 이거 분명히 내부에 뭐가 있다. 왜냐하면 내부에서 정보가 새지 않는다면 북한 특수공작원들이 우리를 이 정도로 막아설 리가 없다. 분명 내부에 첩자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갑자기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내선 번호로 박무영이 전화가 오게 됩니다. 우리 폭탄 10개 가지고 있다. 그 중에 하나 잠실타워에 있어. 30분 남았다. 이러고 끊는 겁니다. 유중헌과 이장길은 속이 타죠. 잠실타워 특공대 바로 가고 사람들 다 대피시키고 야 큰일 났다 빨리 막자 해가지고 막 폭탄을 해체하려고 합니다. 근데 30분 가지고는 어림없었던 거야. 그 수십 명의 그 특공대원들과 수많은 군인들이 그 잠실타워에서 폭발에 휘말리면서 목숨을 잃게 되고요. 미처 대피를 하지 못했던 수많은 시민들도 죽거나 다치게 됩니다. 이로써 지금 남한의 정보 요원들은 북한의 위협이 실질적으로 우리 코앞에 다가왔음을 절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유중헌은 외부에 또 다른 인력을 찾아가는데요. 자기 옛날에 친했던 지금 아마 경찰 쪽으로 일을 하고 있는 한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래놓고 내가 지금 보안 때문에 그런데 너만 알고 있어? 뭐 누구누구 좀 찾아줘. 우리 같이 협력을 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보안이 너무 문제다 라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알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저 건너편의 건물에 묘령의 여인이 유중헌을 이렇게 저격을 하고 있는 거야. 유중헌이 여기 있는지 어떻게 알고. 근데 분명히 계속 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기다립니다. 그리고 유중헌의 시야를 유중헌이 만나고 있었던 그 친구가 가리자마자 바로 팡 쏘게 되고 유중헌은 친구 가슴에 지금 총이 한 2발이 뚫린 거야.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고개 숙이면서 야 어떻게 된 거야 괜찮아 괜찮아 라고 막 물어보는데 딱 봤을 때 또 누군가가 사라지는 모습만 보여. 이방이구나. 이방이가 진짜 나의 턱끝까지 찾아왔구나. 유중헌은 어마무시한 공포에 빠져들게 됩니다. 나 진짜 까딱하면 죽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겨우 날뛰는 가슴을 진정한 채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찰나 이제 유중헌은 생각을 합니다. 이거 나만 위험하지 않겠다. 내 약혼자 다음 달에 결혼을 하는 우리 명현이도 위험할 수 있겠다. 그래서 명현이한테 찾아가서 여기 이 호텔방에 그냥 가만히 있고 아무데도 가지마. 그냥 내 말대로 해 라고 이제 고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도 지금 너무 예민한 상태니까. 근데 이명현이 막 술을 엄청 마시고 있어요. 유중헌 얘기하죠. 야 1년 동안 잘 끊었잖아. 왜 그래? 이명현이 옛날부터 알코올 의존증 같은 게 좀 있었나 봐요. 그런데 1년 동안 잘 참다가 왜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시점에 다시 술을 엄청 마시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1년간 잘 참았잖아. 왜 그래? 왜냐고?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러면서 이명현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유중헌은 그 스트레스의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서로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별말 없이 서로 껴안아주면서 서로의 위로가 되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쯤 됐을 때 우리 남한 요원들은 결단코 무능하지 않습니다. 함정을 파요. 내부에서 분명 정보가 유출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우리가 함정을 파자. 유중헌이 이장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 특수공작원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제보자를 찾았다. 검은 자켓에 검은 모자를 쓰고 있고 어떠한 극장에서 만나기로 했다라고 이장길한테만 이야기하고 이장길한테만 시간을 얘기를 해줍니다. 이장길은 유중헌의 말만 듣고 찾아가는데 검은 자켓에 검은 모자 누군가에서 봤더니 유중헌이네? 야 너가 왜 그 잠바랑 그 모자를 쓰고 있어? 옆을 싹 돌아봤더니 특수부대원들이 이렇게 해서 조준을 하고 있어요. 함정이지. 만반의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유중헌이 이야기를 하죠. 아마 지금 북한 특수공작원들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제보자들을 살려두지 않을 거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 정보를 노출시키고 있다면 걔는 무조건 이 제보자를 찾으러 올 건데 나는 이 사실을 너한테밖에 얘기 안 했다. 그래서 북한 공작원들이 여기 찾아오면 그가 뿌락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실제로 북한 공작원들이 총 들고 찾아와요. 제보자인 척 앉아 있었던 유중헌은 걔네가 들이닥치자마자 북한 공작원들에게 총을 난사를 하면서 함정 발동! 북한 군들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들어왔던 입구 쪽을 요원들이 막을 생각을 하지를 않았거나 막을 각이 많이 안 나왔나 봐요. 그래서 북한 공작원들이 들어왔던 곳으로 다시 똑같이 나갑니다. 다시 나가서 굳이 총 들고 거리를 엄청 누벼요. 도로 사이도 뛰어다니고 골목길도 뛰어다니고 아파트 공장 같은 데도 들어다니고 거기서 한국 요원들과 북한 요원들 사이에서 엄청난 총격전이 일어납니다. 물건들도 엄청 때려 부시고 사람들도 엄청 다치고 이래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결국
박무영을 제외한 모든 북한 공작원들이 다 사망하게 됩니다. 총을 맞고요. 이제 박무영만 잡으면 돼. 근데 이방희가 나오네. 이방희가 엄청난 실력으로 많은 한국 요원들을 작사를 내면서 박무영을 끝내 구출을 해줘요. 그리고 이방희가 떠나는 걸 도망가는 경로를 싹 봐서 결국 유중원이 이방희를 엄청 뒤쫓아요. 지하철도 탔다가 골목길도 숨어서 막 지켜보면서 이방희를 뒤쫓게 됩니다. 이방희가 제일 마지막으로 도착한 도착지가 어딘지 봤더니 내 여자친구의 수족관인 거야. 설마. 수족관의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몰래 이명현의 방을 쑥 봐요. 가발을 벗고 선글라스를 벗고 가죽 자켓을 벗으면서 상처를 치료하고 있는 나의 여자친구 이명현을 보게 됩니다. 유중원은 너무 놀래가지고 소리도 못 지르고 하염없이 눈물만 흐릅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제 자기 회사로 가 이명현에 대한 정보들을 막 찾아내요. 그런데 이명현은 뭐 제주도에서 그냥 부잣집 딸내미인 거야. 부잣집 딸내미인데 면역력이 되게 약해요. 병원에서 엄청 오랫동안 요양을 하고 있는 친구였던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이명현이 아닌 거야. 전혀 다른 사람인 거야. 이 사실을 일단 유중원은 자기의 파트너인 이장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곧바로 진짜 내가 알고 있는 이명현이 맞는지 제주도로 바로 떠나요. 그 요양병원으로. 그리고 이 사이에 이방희가 박무영을 구해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날 밤이 되어서 박무영이 이방희를 찾아옵니다. 너 저번에 내가 유중원 죽이라고 했더니 유중원 친구 죽였더라? 그리고 이때까지 유중원 죽일 수 있는 기회 많았잖아. 왜 유중원 안 죽여? 너 유중원 많이 사랑하지? 빨리 결정해라. 어쨌든 결말은 뻔해. 여기서 그 친구랑 잘 될 수는 없어. 너는 조국 통일을 위해서 길러진 존재야 라고 가스라이팅을 시전을 합니다. 근데 이방희는 지금까지 너무 다른 삶을 살아버렸어. 6년 동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방희는 유중원을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서 도저히 유중원을 죽일 순 없었대. 사실 처음부터 그 무기 밀미업자든 아니면은 CTX 연구원이든 아니면은 그 유중원의 친구를 죽일 때건 언제든지 이방희는 그 실력으로 유중원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유중원을 죽이지 않았어요. 심지어 유중원을 죽이라고 명령을 받았을 때도 유중원 대신 다른 사람을 죽였어요. 실수인 척하면서. 왜냐면 이방희는 유중원을 너무 사랑해요. 박무영이 말을 하죠. 야, 너 이 총 줄 테니까 지금 조선 민주주의를 선택할 건지 아니면은 고작 한낱 남자 새끼를 선택할 건지 선택해 라고 했을 때 이방희는 정말 힘들지만 이 길밖에 없겠네요. 전 그래도 그를 너무 사랑해요 이러면서 자기 머리에 총을 탁 쏴요. 탁 쐈는데 총알이 없네. 이방희는 바로 자기 총을 찾아가지고 다시 자기 머리에 총구를 겨누려고 해. 근데 그거를 박무영이 막 쫓아가서 총구를 막아. 아직 넌 할 일이 남았다 이러면서. 그럴 거면 총을 왜 줬냐고. 사실 선택권을 준 척했지만 이방희한테는 선택권이 없었던 거죠. 도저히 그 자신의 남자한테 총구를 겨눌 수 없었던 이방희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 했으나 이것마저도 박무영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키웠고 자기의 목적에 맞게 이방희가 사용되어야만 하거든요. 그리고 조금 지나자 이장길이가 그 이명현의 수족관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장길은 이명현이 이방희라는 확신에 가득 차서 찾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중원을 통해서 정보 회사에는 수많은 물고기들이 있어요. 근데 물고기들이 너무 쉽게 죽어. 왜 죽나 해서 이장길이 싹 봤더니 뭔가 쎄해. 물고기에 배를 가르니까 도청장치가 있었네. 사실 우리 회사에 내부 첩자는 없었던 거야. 그냥 물고기에 도청장치가 심어져 있어가지고 이 도청장치를 통해서 북한 공작원들이 우리 정보를 다 알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 물고기를 다 어디서 왔지? 이명현이 다 준 거구나. 이명현이 이방이었구나. 그리고 지금 유중원이 자기한테 이명현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확신을 하고 찾아가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이명현이 이방희인 증거들을 입에서 나열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만 물을게요. 우리 중원이 사랑했습니까? 한동안 이방희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뒤에 박무영이 있었거든. 박무영이 아직 집에 안 가고 있었어. 바로 총으로 이장기를 팡팡팡 하고 쏩니다. 이장기는 그 자리에서 총알 몇 방을 가슴에 맞고 박무영도 특수요원에 그 막 교관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사격 실력이 좋아. 가슴에 직사 포인트 몇 군데를 맞고 바로 직사를 해버리고요. 그렇게 이방희와 박무영은 그 자리에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중원은 제주도에 가가지고 진짜 이명현을 만나요. 진짜 이명현은 이방희의 얼굴 사진을 보여주니까 우리 언니 알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집에서 하숙을 했던 언니다. 몇 년 동안 나랑 너무 잘 지냈고 맨 마지막에 만나는 날 나를 껴안으면서 펑펑 울면서 미안하다고만 하더라. 나는 그게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 알고 봤더니 이방희가 이 이명현이라는 얼굴과 똑같이 일본에서 성형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진짜 이명현은 몸이 안 좋아서 제주도에서 요양만 하고 있으니 이 이명현의 신분으로 뭐 서울이든 어디든 계속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중원과도 사실은 시작을 의도적으로 접근을 했던 게 맞죠. 생각보다 유중원이 너무 괜찮은 사람이었던 거죠. 진짜로 사랑에 빠지게 되고 지금 유중원을 결코 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된 겁니다. 어쨌든 이방희는 박무영의 명령대로 마지막 미션을 행하러 가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대형 축구 경기장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나게 큰 행사냐면 북한의 축구 선수들과 남한의 축구 선수들이 한판 붙는 경기였어요. 그리고 북한의 최고위층과 이제 남한의 최고위층들이 함께 만나면서 경기를 즐기는 관람을 하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사실 관중 수도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그 스타디움도 가장 큰 스타디움에서 행사가 치러졌겠죠. 점점 이 스타디움으로 북한 공작원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박무영은 이방희한테 이방희의 옛날 군번줄을 건네주죠. 똑바로 하란 말이겠죠. 너의 본질을 잊지 마라 라는 이야기겠죠. 근데 문제가 박무영이 자신의 테러가 이 스타디움에서 벌어질 거라는 얘기를 그 누구에게도 당연하게도 발설하지 않고 오히려 연막을 쳤습니다. 이번에는 김포공항에다가 폭탄을 다 심어놨다. 그러니까 돈을 준비하고 비행기를 준비해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저번에 잠실타워에 박무영이 전화한 대로 폭탄이 터져가지고 너무 많은 희생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한국의 요원들은 이게 진짠 줄 안 거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병력들이 다 김포공항 쪽으로 갑니다. 근데 유중헌은 마지막에 이장길이 죽을 때 이장길 손에 꼭 붙들어져 있던 그 축구 경기 티켓을 봤어요. 왜냐면 이장길이 죽기 직전 이방희를 만났을 때 이방희가 축구 티켓이 있는 걸 보고 이거 뭔가 이상하다 해가지고 이것을 자기가 챙겨놨었거든요. 그거를 본 우리 유중헌은 여기가 핵심이다 라고 바로 회사에 전화를 때리는데 그 회사의 그 어떤 사람도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중헌만 엄청 빠른 속도로 차를 몰면서 칼치기를 하면서 스타디움으로 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북한 공작원들의 목적이 명확해지는데요. 얘네는 그 스타디움의 한 조명에만 귀빈실 바로 위에 있는 조명에 폭탄을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라이트를 딱 켜면은 빛도 나고 열도 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일정 시간 지나서 폭발을 하게끔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귀빈실 밑에 남한의 최고위층과 북한의 최고위층이 있는 거야. 얘네를 왜 한꺼번에 죽이려고 하지? 얘네는 강경파라서 그래요. 지금 원건파에 있는 북한의 우두머리들도 너무 마음에 안 든대요. 그래서 이 스타디움의 테러를 시작으로 전쟁을 일으켜야 되겠대. 왜냐하면 지금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못 먹고 너무 못 살고 있는데 남한은 너무 떵떵거리면서 잘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불공평하다. 전쟁을 일으켜서 남한 거를 뭐 뺏어 오겠다라는 느낌이겠죠? 아니면 뭐 남한도 우리처럼 못 살아야 된다 건지. 그래서 남한과 북한 이제 최고위층들을 한꺼번에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당연하게도 제어실을 찾아가서 막 몇 명을 죽여 총구를 겨누면서 그 관리자한테 야 너 빨리 요쪽만 불을 켜. 네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불을 켜잖아요. 이때 유중헌이 들이닥쳐. 왜냐면 유중헌은 딱 들어가자마자 분명 여기에 테러가 있을 건데 어디다가 폭탄을 설치했을까만 지금 둘러보고 있어요. 근데 진짜 딱히 모르겠어. 지하인가? 지상인가? 하늘인가? 어디지? 이러고 있는데 딱 귀빈실에 켜진 불이 보이는 거야. 야 빨간 대낮에 불을 켜두고 있지? 맞다. 그 CTX 폭탄이 빛과 열이 있으면 되잖아. 그럼 조명은 다 열일 거 아니야? 저거네. 야 재빠르게 내려가서 제어실로 가서 박무영과 맞닥뜨립니다. 그런데 당연하게도 어떠한 지원 병력이 없었고요. 그냥 혼자서 권총 한 자루 들고 찾아가서는 박무영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박무영이 이제 유중헌을 제압을 하게 되고 유중헌은 힘 하나도 못 쓰고 제압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전혀 예상치 못하고 전혀 믿고 있지 않았던 후배 한 명이 그러니까 원래 얘는 그러니까 대통령을 경호하는 그런 역할을 오늘 수행받았어요. 그래서 계속 스타디움에 있다가 이 후배 한 명도 조명에 비치던 걸 본 거야. 그래서 얘가 촉이 좋아서 얘는 바로 유중헌처럼 그러니까 혼자 들이닥친 게 아니라 지원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후배 한 명이 이 수십 명의 정보용을 대동하고 제어실로 찾아와요. 박무영 패거리와 남한과 북한 정보 요원들이 엄청 총싸움을 벌이고 유중헌은 그 조명을 제어하는 그 컴퓨터만 계속 노려. 근데 박무영은 그걸 계속 막아. 컴퓨터만 막으면 된다 이거야. 컴퓨터에서 이 전원을 끄시겠습니까? 예스만 누르면 되는데 자꾸 박무영이 막는데 박무영 또 겁나 세. 유중헌은 되게 힘들어해요. 그리고 안 되겠는지 박무영이 그냥 총으로 쏴가지고 컴퓨터를 박살을 내버려. 유중헌은 망연자실하죠. 와 큰일이다. 이제 온전히 박무영한테만 집중을 할 수 있는 유중헌은 열심히 싸워가지고 박무영을 제압을 합니다. 제압을 하고 나서 저거다 바로 앞에 엄청 큰 전압기 같은 게 있었어요. 그 전압을 싹 다 내려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전체의 전원이 싹
꺼지게 되고 한동안 정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덕분에 그 조명도 다 꺼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유중원은 이제 살았다, 폭탄 안 터졌다, 진짜 다행이다 이러고 있다가 잠깐만, 이방희도 여기 있잖아. 아니나 다를까 이방희는 지금 폭탄 안 터졌잖아요. 안 죽었잖아. 원래 자기도 같이 이렇게 한꺼번에 싹 해서 같이 죽을 생각이었는데 왜 폭탄이 안 터지지? 조명 꺼졌네? 야, 이거 무슨 일 있다. 어떻게든 남한에 있는 대통령이라도 내가 죽여야겠다 해가지고 총 챙겨서 엄청나게 뛰어갑니다. 유중원도 분명 이방인은 남한 대통령을 쏴 죽이려고 할 거야. 이걸 막으려고 유중원도 엄청 뛰어가요. 그리고 지금 테러 소식을 들은 남측과 북측의 고위 관리자들도 막 도망을 치고 있어요. 도망을 치는 와중에 결국 유중원과 이방희가 만납니다. 서로 총구를 겨누게 되고요. 쏘지는 못해요. 여러 가지 눈빛이에요. 미련도 있을 것이고 사랑도 있을 것이고 슬픔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감정이 눈빛으로 교환이 되고 있는데 이방인은 자동차를 타고 빠져나가고 있는 남한의 대통령을 오른쪽에서 봐버려요. 그리고 이방인은 유중원을 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고개를 돌려서 남한 대통령을 쏘려고 총구를 겨누게 됩니다. 그걸 본 유중원은 지체 없이 이방인을 쏩니다. 이방인은 머리를 맞고 죽게 됐고요. 유중원은 내부 조사를 받게 됩니다. 왜냐면 아무리 이때까지 실적이 좋았다고 한들 유중원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회사가 굉장히 큰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내부의 정보들도 많이 유출이 됐고, 그리고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방희의 존재를 바로 옆에서도 몰랐던 거에 큰 죄가 되니까 큰 책망을 당하게 되고, 모든 사건이 다 끝나자마자 자기는 급해서 읽어보지 못했던 음성사서함을 열게 됩니다. 음성사서함에 음성이 하나 있네? 들어보니까 이방희야, 중원씨, 나 명현이야. 지금 경기장 앞이고 그 CTX는 어디에 있고 그리고 나는 어디에 있을 거야. 부탁이 있어. 중원씨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다른 사람 보내. 제발. 1년 동안 당신을 만났을 때 그때는 이방희도 아니고 이명현도 아니고 그때는 그냥 나였다. 나는 이해해달란 말 안 할게. 중원씨가 너무 보고 싶어 라고 울면서 이야기하는 음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유중원은 착잡하죠. 이방희가 마지막에 나한테 다 이야기를 했었구나. 그리고 자기만은 마지막에 마주치지 않길 바랬었는데 결국 내 손에 떠나보내게 됐구나. 여러가지 생각이 쌓이면서 마지막으로 이방희와 얼굴이 똑같은 제주도에 있는 진짜 이명현을 찾아갑니다. 이명현은 반갑다고 아저씨 또 왔네요? 무슨 일이에요? 또 언니 얘기하러 오셨어요? 이거 언니가 되게 좋아하던 노랜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어폰을 딱 끼워주는데 감미로운 멜로디가 나오면서 유중원은 먼 바다를 이렇게 쳐다보죠. 이렇게 우수에 찬 눈빛을 마지막으로 영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